아유,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하도 질려서 시자 붙은 시금치도 안 먹잖아. 여기저기서 시부모님이나 시댁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매일 듣는 여기 유튜브 영상만 봐도 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시댁 사람들로 팔자가 망친 사연들이 넘쳐나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뭐 별다른 사연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누구보다 더 각별한 분이셨다는 것, 사랑해서 살 맞대고 산 남편보다 훨씬 해로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치를 떠는 시댁 식구가 있었으니 아마 제 사연도 시댁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네요. 약 30년 전 친정엄마는 저의 결혼을 뜯어 말리셨습니다. 야야, 네가 순진해서 잘 모르나 본데 자고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그것도 장남에게 시집가면 여자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거야. 난 절대 그 집에 너 시집 못 보낸다. 완고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제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데려온 남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큰데다가 장남이기 때문이었죠. 내가 지금 봐도 엄마로서 이런 딸의 결혼은 반대하는 건 당연지사인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결국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하다시피 나와 남편과 신저 살림을 차렸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말이에요. 저라는 친구도 주변 그 누구나 혀를 차며 제 고생을 예상했었죠. 남편과 내가 벌어놓은 돈을 합치면 3,500만 원. 간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뒤 남편은 다니던 직장생활을 접겠다고 말했습니다. 친한 형님이 전수해준 비법으로 곱창 식당을 차린다나요? 남편 가게 차린다고 빚을 왕창 지고 거기에 식당 손님이 예상보다 적어서 우리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였는데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와중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내가 낳은 젖머직 아기는 떼어놓고 남의 집 아가들을 보러 가는 마음이 가끔 울컥하더군요. 진짜 가족들이 걱정하던 고생문이 시작인 건가 싶었지만 절 위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살만했어요. 어머님, 왜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요? 초저녁 잠이 많으셔서 일일 연속극 끝나면 바로 잠드셔야 하는 분이.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의 아이들 정상 하교 시간은 6시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애들을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7시, 심지어 8시가 넘을 때까지 어린이집에 남은 아이들이 있어요.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봄하고 어린이집 정리하다 보면 주 1회 이상은 9시 이후에 퇴근해야 합니다. 늦게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께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매번 제가 퇴근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세요. 잠이 든 우리 아기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셨는지 눈 비비면서 저에게 답하십니다. 우리 딸이 아직 집에 안 왔는데 엄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안심하고 자겠니? 출출하지는 않아? 부침개라도 만들어줄까? 저 배 안 고파요, 어머님. 오늘도 우리 애기들 보느라 어머님이 더 힘드셨죠. 어서 방에서 쉬세요. 그래, 너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하겠다. 어서 들어가 쉬어라. 우리 막둥이 손주는 방금 잠들었고 그네는 아까 8시부터 제 방에서 자고 있어. 제가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 여자로서 일하는 제 직업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걱정 말고 일 잘하다 오라면서 출근 전 아침상도 차려주셨죠. 세영이 가게가 아직 어려우니 네가 이렇게 고생을 다 하고 참 장하고 시애미로서 너 보기 미안하고 그렇구나. 남의 집 귀한 어린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든든히 먹고 가야지. 당신 아들 때문에 저 고생하는 걸 알아주시니 전 어머님 덕에 힘을 얻고 출근할 수 있죠. 어린이집 교사는 뭐 자격증도 필요 없잖아.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아는 선생님을 무슨 선생이라고 엄마는 대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 직업을 비아냥거리는 시동생의 한 소리에
저도 참지 않고 한번 시동생을 노려봐주고 아침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슬하에는 새 아들이 있었대요. 원래 남편 위로 형이 있었는데 홍역을 앓다가 5살에 세상을 떠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사실상 맏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막내가 밑살스러운 지금 저 시동생인데 어머니께서 40 넘어갔게 된 늦둥이였다네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귀갓길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한참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 당시 시동생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집에서 노는 놈이 일하러 가는 형수한테 꼭 저리 기분 잡치는 소리를 보태곤 했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선 꼴의 대기업 간다면서요. 현대, 삼성 뭐 이런 대기업 아니면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네요. 그런데 말만 취업 준비생이지 제가 볼 때는 빈둥빈둥 반백수나 다름없었어요. 엄마, 대기업 취업이 뭐 쉬운 줄 아세요? 면접 스터디도 준비해야 하고 영어 면접 대비 영어 학원도 가야 합니다. 이런 면목으로 매달 받는 용돈의 학원비까지 시어머님한테 돈이나 타 쓰고 살았죠. 우리 시어머님 경제 사정이야 뭐 그냥저냥 어머님 한 분 노후 준비 겨우 되어 있는 평범한 집이었거든요. 가끔 공공기관에서 노인 일자리가 있으면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 다녀오시면서 어머님 본인 슬슬 용돈벌이 정도 하시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하시던 가게를 어머님 혼자 꾸려가시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셨대요. 허리와 무릎이 거의 아작나서 이제는 힘든 일은 하지 못하시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힘들여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그 이후 자기 용돈이나 책값은 스스로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20대 중반이 된 시동생은 저렇게 어머니 원조나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무시하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어머님 용돈 드리면 그 돈이 결국 서방님 용돈으로 가겠죠.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존중해 주시고 하루빨리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셔서 어머님 용돈 좀 드려보세요. 네? 저도 고분고분하지만은 않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맞는 말로 확 받아치면 시동생은 지도 할 말이 없으니 인상 구기고 짜증내면서 담배나 피우러 나갑니다. 여보, 준성이 가뜩이나 취업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거야. 당신이 누나처럼 불쌍하다 귀엽다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줘. 나랑 나이도 동갑인데 무슨 누나요. 그러고야 싶지만 저렇게 얄밉게 먼저 나오니까 나도 좋은 말이 안 나간다고 뭐. 그래, 새아가 말 틀린 것 없다. 둘째가 어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 아무래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이렇게 어머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고는 하지만 서방님 절이 된 꼴을 어머님 탓으로 돌리시니 도리어 제가 죄송스러워지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욱하는 성격 못 참고 아침부터 서방님이랑 한판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명색이 형수인데 다음에는 넓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타이르듯 서방님께 말할게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그럼 우리 며느리 잘할 거야. 잘하고 말고. 이렇게 저를 우쭈쭈 해주시니까 미운 시동생도 마냥 구박할 수만은 없었어요. 나보다 한창 동생이고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훈육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 시어머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시면 주변 이웃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침이 마르도록 어머니 인품을 칭찬하셨어요. 작고 크게 어머님 도움받은 분들도 많아서 어머님 생신 때나 명절 때 찾아오는 손님들도 적지 않으시고요. 우리 어머님의 별명은 꽃밭 이쁜 집 할머니로 동네에서 꽤 유명하시답니다. 파지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 동네 꼬마애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도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어머님은 선뜻 내놓으시니까요. 어르신, 어떻게 오늘은 박스랑 종이가 좀 모입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쌀쌀하니 여기 와서 대추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집 대문은 늘 활짝 열려 있어요. 당장 및 커다란 감나무 앞에 화려한 색을 뽐내는 맨드라미꽃, 여름이면 손톱을 물들어주는 봉선화꽃이 줄을 지어 서 있죠. 다른 계절에는 푸릇한 초록가지로 자리하지만 가을만 되면 형형색색의 빛을 자아내는
국화의 모습은 또 일품입니다. 잘 가꾸어진 화단 곁 대문 앞쪽에 노란 의자와 원목 테이블을 갖다 놓으시고 어머님은 거기 앉아 계셔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분을 불러서 이렇게 차도 내어주시고 대화도 하면서 마당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우리 집 화단은 어머님이 틈틈이 물 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가꾸신 덕에 그 자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는 하죠. 하루는 동네 꼬마애가 화단의 꽃이 예쁘다며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서 꺾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꼬마애를 야단쳤습니다. 예, 거기 있는 꽃들은 여기 할머니가 자식처럼 아끼는 귀한 것들인데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꺾어가면 안 돼. 제 옆에 계신 시어머님은 아유 혼내지 말라며 저를 말리고 꼬마의 손에 담긴 꽃을 가져가셔서 한 송이마다 리본을 달아주셨어요. 그 일이 끝나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를 좋게 타이르셨죠. 우리 아가 눈에 이 꽃이 그리 예뻐 보였다니 기운 할머니가 다 흐뭇하구나. 이미 꺾은 꽃은 여기 예쁘게 포장해 줄 테니 오랫동안 예뻐해 주거라. 대신 다음에는 미리 할머니한테 말하면 꽃이 아프지 않게 꺾어서 선물로 줄 것이니 손으로 우악스럽게 비틀면 못 써. 약속할 수 있지? 제 꾸중으로 이미 겁먹었던 아이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약속하고 꽃을 들고 뛰어갔어요. 다음 날 그 아이는 우리 집 마당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 보라색 반지 사탕 하나를 쥐고 와서 말이죠. 어제 제가 할머니 아끼시는 꽃 대신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 캔디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어제 꺾은 꽃이랑 똑같은 보라색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말하던 아이는 수줍은 듯 반지 사탕을 어머니께 드리고는 전날처럼 뛰어가 나갔습니다. 어려도 은혜도 갚을 줄 아는 좋은 아이네요. 어머님, 반지 선물 받으셔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 뭐냐? 난 이게 더 좋다. 그런데 이거 장난감 반지 아니야? 진짜 먹는 거 맞냐? 사탕 봉투를 까고 어머님 넷째 손가락에 반지 사탕을 끼워드리면서 어떻게 드시는지 가르쳐드렸죠. 어머님은 달다면서 그 사탕을 아이처럼 행복한 얼굴로 날름날름 핥아 드셨습니다. 아가, 내가 이렇게 꽃이며 화단이며 공들여 키우게 된 계기를 아니? 그저 외로워서였다. 가족이라고 남은 건 아들들 뿐인데 하나씩 군대에 가고 어른이 되니 그 적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런데 내가 꽃을 키우고 화단을 만드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예쁘다며 말도 걸어주고 저렇게 어린 친구들도 스스로 내 집에 찾아왔지. 이 꽃들은 나 혼자 즐기자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즐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는 거야.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모두 내어줄 수 있단다. 어머님 말씀에 어제 꼬마를 무작정 혼내려 했던 옹졸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씨 곱고 현명하게까지 하신 우리 시어머님. 그러니 제가 그런 어머님을 어찌 존경하지 않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간에서는 관용으로 품어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어머님도 자식 걱정 때문에 늘상 고민이 많으셨죠. 다 큰 둘째 아들 시동생으로 인해 항상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시동생은 직장도 못 잡고 놀고 먹는 것은 둘째치고 더 큰 문제는 과음과 음주운전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만 없을 때 시어머님과 남편, 심지어 우리 애들까지 태우고 음주운전했던 적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불만이었는데 우리 애들까지 사고에 놓일 뻔했다고 하니 전 참지 못하고 시동생을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오냐오냐 감싸주는 엄마와 형하고만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못 참는 제가 들어와 자기를 신고까지 할 줄은 몰라서 속으로 뜨악했겠죠. 그나마 제가 난리 피워서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제하지만 아마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렇게 시댁 가족들과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시간만큼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자궁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오면서 저는 먹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친정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이제 엄마마저 가버리시면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사실 날이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선고를 들으니 그 슬픈 마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엄마를 봐야 하니까 겨우겨우 울음을 삼키고 엄마가 계신 병실로 가고 있는데 저기 복도급 병실에서 나오는 익숙한 실루엣의 여성분,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 병실에서 나오신 거였어요. 편한 일바지 차림의 어머님 손에는 환자용 간이 소병통이 들을려 있었습니다. 의외의 상황에서 맞닥뜨린 어머님을 보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우리 엄마 간병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복도 병실에 서서 엉엉 우는 저를 감싸 안으시고 어머님은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래. 아픈 엄마 보는 딸의 마음이 어떻겠니? 많이 울거라. 참으면 한으로 남는다. 내가 여기 온 건 과부 신세는 과부가 안다고. 너희 엄마 혼자 돼서 병원에 있는 지금의 처지가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할 거야. 너처럼 심성고운 딸이 있다지만 몸 구석구석 불편한 일을 어찌 딸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엄마 소변까지 갈아주시는 거예요? 안 되세요. 어머님이 그런 일 하시는 걸 그이나 서방님이라도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너희 엄마와 친구같이 지낸 사이니까 내가 해주는 게 편할 거다. 겨우 같이 이야기 나누고 불편한 부분만 간단히 도와주는 거야. 우리 며느리를 길러준 고마운 친구를 위해 해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니 하게 해다오. 강남 아파트 사주시는 시댁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시어머님이 어디 있겠어요. 바쁜 자식들이 가끔이나 와서 병원에 있는 엄마 들여다보고 상주하는 간병인도 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딸인 저조차 헤아리지 못한 그런 내밀한 부분까지 시어머니는 모두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 계신 병원에 매일 오셔서 이 같은 일을 하셨죠. 어머님 며느리로 살면서 순간순간 그 인품에 감탄하고 지내왔지만 이번 일은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힘드실 때, 가장 외로우실 때 딸보다 더 딸처럼 어머님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드릴 거예요. 그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은 제 진심이었어요. 넉 달을 앓다가 가신 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시어머님은 파 송송에 얹은 곰탕 한 그릇을 먹으라 주셨습니다. 당신이 요사이 큰일 치렀으니 몸이 말이 아닐 거라고 하시면서 몸보신 시켜주신다고 엄마가 1박 2일 동안 끓이신 거야. 요새 통 뭘 못 먹는데 엄마 성의 봐서 많이 먹어. 남편 말에 마시고 먹어 느낄 새 없이 어머님 생각해서 한술 두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제가 먹는 모습을 지극히 바라보던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나도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그리운데 네 엄마 생각 많이 나지? 우리 도윤 엄마 보니 참 안쓰럽고 딱하구나. 상실감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님의 따뜻한 한마디면 다 되었습니다. 그 덕택에 부모님 모두 여의고난 마음을 오래 아프지 않고 금세 일상에 돌아갈 수 있었죠.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제가 어머님께 자그마한 보은이나마 할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시어머니의 고생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간에서 아프다 병원 가자 소리 일절 없으시던 양반이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부터 앞서야 할 자식 입장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부터 꺼내는 시동생. 형수님은 돈이 남아 돌아요. 뭐하러 바로 그렇게 큰 병원에 가서 돈 낭비를 한다고 그러세요. 요즘 동네 개인 의원도 명이 많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해도 100단위로 깨지고 하는데 참 뭘 모르시네. 함께 산 지 오래되니 저 뻔한 속을 제가 모를 리 없죠.
아, 자기는 병원비 많이 나와서 자기한테 보태라고 할까봐 몸 사리는 거구나. 누가 뭐래도 자기 친모이고 자기를 이만큼이나 키워주신 은인이신데 어쩌면 아들이 자기 엄마 병 소식에 어찌 돈부터 신경 쓰는지 밥맛인 인간입니다. 병원을 모시고 가 검사 기다리는 와중에도 평소 어머님답지 않게 많이 긴장하셨어요. 아마 본인의 몸이 많이 망가지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간암 2기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자기 변명을 듣자 손을 꼭 쥐고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머님을 지켜보며 언제 이렇게 쇠약해지셨나?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면서 어머님은 제게 돈 2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병원 가느라 직장이 늦어 어쩌니.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당신 몸이 그렇다는데도 절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고맙고 죄송해서 눈물이 다 납디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남편과 시동생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더 좋은 의사 찾아서 수술받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더군요. 우리 어머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내드려요. 최고로 좋은 병원에 최고 실력 있는 의사한테 치료받고 아주 싹 낫게 해드릴 테니까 병원비 보태줄 거 아니면 서방님도 괜히 어머님 앞에서 치료비 같은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전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에 좋다는 병원 무려 5군데를 다니며 상담했습니다.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교수님을 선택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간 절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에 충실히 따랐어요. 처음 수술의 경과가 좋아서 어머님의 간 암세포가 거의 떨어져 나갔다고 들었지만 1년 만에 재발해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병을 이겨내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죠.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말리던 어머님도 이제 제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실 정도로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어머, 따님이 정말 효녀네요.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 간병에 열심인 사람 몇 없어요.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 딸이 참 착하다고 절 딸로 착각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고 해사하게 웃으시는 어머님은 그렇게 뿌듯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요. 몸이 아프면 병마라는 게 사람의 정신부터 갉아먹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궁암 투병하시던 친정엄마께서 고통과 외로움에 더욱 힘들어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옆에 간병하는 사람마저 그 우울과 불안이 전염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양치와 세수 등 몸단장을 놓지 않으셨고 꼿꼿한 자세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늘 감사의 기도와 긍정적인 주문을 달고 사셨습니다. 같이 있는 저 심심하지 말라고 함께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마당의 화단도 당신 손으로 늘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간암 판정 3년 만에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희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간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이제 말끔하게 제거되었네요. 조금 더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 완치 판정도 받으시겠는걸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느님도 아주 잘 모셨어요. 벅차오르는 기쁨을 안고 어머님과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이건 다 네 덕분이다. 넌 내 자식이 아니라 날 살린 은인이야.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님이 제게 유일한 부모님이고 어른인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은 예전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난 뒤 한동안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전 일생일대의 불행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저녁 식사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전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이미 처참한 주검이 되어버린 남편의 몸을 제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도 되지 않아서 넋을 놓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우리 시어머님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게 오열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신 줄은 알지만 지금 사고 경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망자의 배우자시죠? 인적 사항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같이 차를 탔던 시동생은요? 시동생도 같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 동승자 김준성 씨 말입니까? 지금 저쪽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골절과 타박상으로 끝났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쪽 응급실 병상에 누워 치료받고 있는 시동생의 모습이 보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나마 우리 어머님께는 다행이군요. 서방님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시다니. 그런데 제가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경찰이 설명했던 사고가 나게 된 경위였어요. 동승자였던 동생분 진술로는 남편분이 술을 꽤 드신 채로 운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잃더니 차가 갈지자를 그리다가 맞은편에 오는 반대 차선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도로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잔변을 당하셨다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평소 술을 입에 잘 대지도 않거니와 음주운전이라뇨?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가만, 음주운전이라면 혹시 바로 저 서방님이? 고개를 급히 돌려 저기 병상에 누워있는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시동생은 저와 경찰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더니 제가 노려보자 뜨끔해서 이불을 덮어쓰고 돌아 눕더군요. 남편과 시동생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저로서는 경찰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더 캐묻고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상을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하지만 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첫째 아들은 먼 옛날 가슴이 묻고 이제 둘째 아들까지 사고로 잃으신 가엾은 분입니다. 이제 남은 자식이라고는 시동생 하나뿐이죠. 그런데 만약 제 추측대로 시동생의 잘못으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시동생은 감옥에 가겠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진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일 속으로 어머님을 맞닥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건의 진실이 나온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결국 전 큰마음 먹고 이 일에 대한 의구심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죽게 만들었을지 모르는 사람을 가족이랍시고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도 잃었겠다 더 이상 시댁에서 살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출가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온몸으로 저를 막으셨습니다. 얘야, 꼭 너까지 나가야겠니? 나는 아들 둘이나 저 세상에 보낸 복없는 노인이야. 그런데 손주들까지 잃고 내 어찌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겠니? 제발 나가지 말고 이대로 함께 살아다오. 불쌍한 나를 봐서 그리 해줄 수 있지. 애절하게 우리를 붙잡는 어머님을 보니 과부가 된 제 신세도 제 신세거니와 어머님의 팔자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친정 부모님도 세상에 안 계시고 제게 가족이라고는 어머님 한 분뿐이죠.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제가 여기에 붙어있을 염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 서방님과 한 지붕 아래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정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얘야,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니? 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아들 모두 잃은 나에게 하나 남은 딸마저 잃으란 소리야? 그리고 준성이는 이제 없단다. 너처럼 이 집에 살 수 없다면서 짐가방 싸들고 이미 나가버렸단다. 제가 집에 오기 전 이미 시동생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 집에서 가출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까지 보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님은 몇 번이고 서방님을 잡았지만 절대로 떠나겠다며 요지부동이었대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은 오징어국, 갈치 소쩍 등 사료수 이것은 먹고 가야 엄마 마음이 편하다며 밥 한 상 주셨다네요. 잘 받아먹은 서방님은 그렇게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사고로 형은 죽고
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클 게야. 과부가 되어버린 너나 아빠 잃은 조카들 그리고 나까지 볼 면목이 없겠지. 그래서 그저 가게 두었다. 저러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렇게 어머님은 애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어머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39에 저일 겪고 이제 제 나이도 50이 넘고 어머님은 90의 연세에 접어드셨어요. 아빠를 잃었을 때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는 성인이 되어 취직까지 모두 했고요. 그때는 저도 어머님과 같은 마음으로 시동생이 돌아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방님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끝끝내 그 방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이승에서 떠나시는 날까지 말이죠. 생각해보면 시동생, 그의 인생도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옛날 남편 따라 차린 곱창집 분점은 2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시동생 가게 때문에 남편 가게까지 와서 손님들이 항의하고 욕을 들어먹어야 했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주신 돈과 남편이 빌려준 1억이 넘는 큰돈도 끝내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시동생은 늘 당당하고 뻔뻔하기만 했습니다. 도무지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후 무슨 투자회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2달도 못 채우고 해고되어 또 백수생활. 그가 집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여러 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 무려 10개가 넘는 보험 청약서가 등기로 왔어요. 보낸 발신인의 이름은 과장 김준성. 바로 시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 보험 영업하는 직장을 잡고 다니고 있으니 실적 때문에 우리 보고 보험 들라는 거구나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과 저는 그것을 작성해서 보험회사로 보냈고 한 달에 7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야 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몇 달 못 버텼는지 자기 때문에 들었던 보험은 이제 해지해도 된다는 문자 한 통 남기고 또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어디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제 밥벌이도 못하던 사람이었죠. 시동생이란 사람은 말입니다. 그리고 초봄의 어느 날 어머님은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92세의 나이로요. 어쩐지 가시기 얼마 전부터 남편과 시아버님 묘소에도 남양주 시아버지 산소에도 한 번씩 다 가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막내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꼭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매 순간 막내 아들을 그리워하셔서 제가 대신 시동생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찾으신다고요. 그렇지만 세상에 없는 사람인 듯 그의 전화도 문자도 되돌아오는 법이 없었죠. 결국 어머님은 하나 남은 아들의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서방님에게 부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간 연락 두절된 채 아들 노릇도 못하던 놈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그제야 찾아오더군요. 장례식장 어머님 영정사진을 보며 전 지나간 세월을 그리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친정 가족보다 우린 더 오래 함께 살았잖아요. 그 누구보다 저에게 의지가 되어주시던 버팀목이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가시면 남은 전 어떻게 살아요? 쇼하고 있네. 특유의 건들거리는 말투가 들려 파묻고 있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어머님 장례식 2일째에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하시다고 서방님 많이 찾으시니 나타나서 얼굴 좀 베어드려라.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신 마당에 말이에요. 형수가 뭔데 까놓고 나랑 우리 엄마랑 당신은 남이에요. 뭔 상관이래? 형이 죽고 났는데도 뭐 때문에 아직까지 엄마 옆에 딱 붙어있던 걸까? 나는 알지. 유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이걸 어쩌나. 유산 상속은 유일한 자식인 내가 다 가져갈 텐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유산 따위 바라고 어머님 모신 거 아니에요. 이제 서방님이 상주해요. 어서 상복 갈아입고 손님들 맞이하세요. 나도 우리 엄마 보러 바로 오고는 싶었지만 그런데 사채업자가 날 찾으러 혈안이 된 마당에 잡히면 나 죽사발대라고? 여기도 겨우겨우 온 거야.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할 말이 뭔데요? 긴 말은 됐고
고생은 하셨는데 엄마 남긴 재산은 담내지 마세요. 형수가 우리 엄마랑 피가 섞이길 했어. 엄마랑 같이 살아준 걸로다가 괜히 유산 어쩌고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둬요. 지가 빚쟁이라도 되는 양 나에게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울어서 퉁퉁 붓고 벌개진 눈으로 시동생에게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길까지 도리를 외면한 그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으니까요. 지금 어머님 상중이세요. 그런데 고작 나타나서 한단 말이 유산 얘기야? 해도 너무하네. 형 죽고 나서 그 뒤로도 쭉 나 혼자 어머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어머님 피 빨아먹던 모기 같은 놈이 이제 와 아들 행세를 하겠다. 하지만 시동생은 내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시어머님 유산은 자기가 모두 차지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님. 이승에 남은 아들 하나는 장지에 모셔다 드리는 마지막 길에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식 농사가 허망해도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님만큼 선한 분이 또 어딨다고 이렇게 쓸쓸한 마지막 인생길을 보여주시는 건지요.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엄마, 삼촌이 했던 말 우리도 들었어요. 정말 삼촌 뜻대로 그렇게 두실 거예요? 할머니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난 나쁜 삼촌에게 할머니 집이랑 재산 다 가는 거 아니라고 봐요. 이 집은 할머니 집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집이기도 하잖아. 장례식장에서 시동생이 나를 겁박할 때 우리 애들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시동생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도 팔 거니까 우리 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서 엄마도 너희 삼촌을 어떻게 해볼지 생각할게. 지금은 너희 할머니 보낸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다음날 어디 부동산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집에 방문한 거예요. 전 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집 소유주의 아들이 집을 급히 팔아달라고 연락해 왔어요. 본인이 이 집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던데요. 그 망할 놈의 시동생은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 우리 집을 팔려고 나선 겁니다. 아니 아들 노릇 하나 안 하고서 유산부터 뽑아가려고 하냐고요. 저는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방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살던 집은 마음대로 팔겠다는 거예요? 권리? 내가 우리 엄마 유일한 자식이고 상속자인데 그럼 그 집도 내 거 맞지? 내 건 마음대로 팔겠다는 거요? 지금 사채 빚이 급하구나. 그래서 똥 마려운 개마냥 이 집을 내놓은 게야. 어머님 땅에 묻히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 나 빚 때문에 지금 급해. 그런데 형수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아무튼 그 집은 되도록 빨리 팔 거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사 나가는 게 좋아.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판사판이니까 더 건들지 말고. 얌통머리 없고 이기적인 놈이긴 해도 형수한테 저렇게 반말짓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왕래가 끊긴 사이 시동생은 반깡패의 양아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 속에 오래 참고 있던 욱하는 기질은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생각에서 시동생과 진창 싸움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로 해결이 안 될 놈이었던 거죠. 저요, 그 나쁜 자식한테 어머님 재산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이치상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애들에게 연락해서 엄마는 삼촌과의 유산 분쟁에 나설 것이니 변호사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가 있다는 아들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변호사님, 정말로 남은 아들인 서방님만 유산의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단호한 변호사의 말에 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어머님의 경우 대습 상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분이 받으셨을 몫은 어머님과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은 절반만 가져갈 수 있고요. 남편의 몫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소식에 기뻤지만 저는 서방님에게 가는 절반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전 서방님에게 한 푼도 어머님 유산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아드님 도윤이한테 미리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산 상속이 배분될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동생의 책임을 물어 비율을 조금 조정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여기 이 탄원서 내용을 좀 보세요. 돌아가신 할머님이나 어머님 모두 얼마나 인덕을 쌓으셨는지 잘 알 수 있겠더군요. 변호사는 유산 분쟁 재판이 유리하도록 같은 동네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정을 아시는 이웃들은 적극적으로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집 둘째는 망나니 같은 놈이야. 엄마 재산 털어먹을 생각만 했지. 어디 아들 노릇 한 번 한 적이 있대? 내가 세영 엄마랑 친한 동생이요. 어디다 사인하면 돼? 아예 재판장으로 가서 증언도 해줄 수 있어. 돌아가신 할머니 성정이 워낙 좋으셔서 말은 안 해도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준성이 자식 못되어 처먹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런가 하면 그 집 맏며느리 같은 효부는 또 어딨대? 남편 죽고도 시어머니 모시고 산 여자는 조선시대 같으면 열려문도 세웠어야지 안 그런가? 변호사 양반, 그 할머니 집이랑 재산은 절대로 아들놈에게 못 가게 해줘요. 며느리가 유산 다 물려받아야 이치상 당연한 것이요. 무슨 이득을 얻고자 칭찬받고자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웃 주민들이 내공을 인정해주니 더없이 위로되었어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사실 제게는 이 유산 소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남편의 복수를 꼭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의아하시죠? 이제부터 남편의 죽음에 얽힌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동생이 집을 팔겠다고 엄포를 넣은 뒤 혹시 이사 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 정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어머님 유품과 원래 시동생이 쓰던 방까지 모두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님은 시동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늘 그 방을 시동생이 있을 때처럼 잘 유지해서 깨끗하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방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검정색 얇고 작은 물체, 그 표면에 2010 3월 8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내 남편이 사망한 날짜였습니다. 발견한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무엇인지 물었고 한참 들여다보던 아들은 대답했어요. 이거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야. 듣는 순간 이 안에 들은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여기 있는 것을 좀 보자고 했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어쩌고 하며 그 속의 동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시점은 14년 전 사고당하기 직전의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원아. 나도 말려는 봤지만 준성이 이 자식이 막무가내로 운전대를 잡는 걸 어쩌냐. 일단 저 앞까지만 가서 내가 운전 교체할게. 걱정 말고 집에 들어가라. 전화 끊는다. 형, 나 멀쩡하다니까? 나 말술인 거 알잖아. 겨우 소주 한 병에 형이랑 상원 형이랑 왜 다들 호들갑이야? 야, 임마, 뭐가 됐든 음주운전 때문에 너 감옥까지 갈 뻔한 거 잊었냐? 나 이번에도 너 음주운전 하게 둔 거 알면 너희 형수한테 이혼당한다. 빨리 저 앞에 서. 형은 다 좋은데 그 공처가 기질.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형수 같은 여자가 뭐 이쁘다고 하는 말 다 들어주고 난리야? 그런 말 마라. 볼 것 없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하지. 이쁜 자식 둘이나 낳아줬지. 무엇보다 우리 키우느라 힘드셨던 엄마한테 딸처럼 잘하고. 저런 여자가 세상 어디 있냐? 난 우리 마누라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거야. 아이씨, 짜증나. 솔로인 동생은 서러워서 살게. 아니,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과 시동생의 비명소리. 쿵쾅쾅쾅. 굉음 소리가 들려오며 영상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사고가 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그날 사고를 낸 당사자는 음주운전자 시동생이었고 그를 말리던 남편은 조수석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만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의식을 차린 시동생은 신고도 하기 전에 남편과 자리를 뒤바꾸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죠. 제 잘못으로 벌을 받기 싫어서 내 남편을 음주운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내 남편이 음주운전할 사람이 아닌데
시동생 그놈이 남편을 저승으로 데려간 거였네. 죽은 형에게 제 잘못까지 덤태기 씌우고서. 진실을 알고 저는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 죗값 치르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그날 상황을 알고 있던 목격자, 남편의 친구 상훈 씨를 만나서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동생이 상훈 씨가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해서 진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고백과 함께 저에게 깊은 사죄드린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친구를 위해 얼마든지 법정의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유언을, 그것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셨던 거예요. 어머님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들고 어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산 분배가 집행되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들은 시동생이 찾아와서 인정할 수 없다면 안동을 피웠습니다. 이건 뭔가 음모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당신들 변호사끼리 형수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나도 능력 있는 변호사 수임해서 맞받아치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서방님에게 그럴 일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남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얼마 뒤 그의 불구속 입건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뜻대로 남기신 재산 거의 전부가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통장 저축 예금과 땅이었어요. 덕분에 생활비를 벌고자 쭉 해오던 보육교사 일을 놓을 수 있게 되었죠. 사치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낸다면 어머님의 유산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결단 내려주신 어머님 배려에 감사할 뿐이에요.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시는 일이 어머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생전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는 진짜 내 딸이다.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믿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어머님과 살던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딸이 곧 결혼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요즘 집값이 비싸서 애들이 살 집이 없다며 고민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집 2층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과거 어머니께서 우리 남편과 저에게 선뜻 내어주셨듯이 말이죠. 저는 지금 여행하며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신혼집에서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집을 비운 김에 해외로 한 달, 국내 여행으로 한 달 이렇게 다니고 있죠. 평생 여행이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전 말년에 몰아쳐서 여행하는 팔자인가 봐요. 그 악독한 서방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요? 그날 법정에서 구속된 뒤 미결수로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번 구치소에 가서 서방님과 접견한 적이 있어요. 내 유산 가로채려고 아주 안달났더라. 그래도 결국은 내가 그 유산 되찾아올 거야. 난 무죄 받을 거니까 아니 실형을 살더라도 나와서 형수를 제일 먼저 찾아가리다. 그리고 내 인생 조짐값 톡톡히 져야 할 거야. 그래요. 나에 대한 미움 크겠죠. 알겠으니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죽기 전 남기신 유언장을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딸이기도 했지만 엄마처럼 절 살뜰히 보살핀 고마운 아이입니다. 맏아들이 죽고 나서 혼자 손주들 키우고 늙은 나를 돌보며 살아온 안쓰러운 내 며느리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둘째 준성이에게는 충청도 서천군의 땅 3,000평을 주십시오. 팔아도 큰돈이 안 되는 15마지개의 논이지만은 그 땅을 바탕으로 착실한 농사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어미가 죽더라도 제발 정신 차려다오. 땀 흘리며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자꾸나. 보고 싶다 막내야. 어머님은 눈 감는 순간까지 서방님이 뉘우치고 새 사람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으셨어요. 남은 판단은 서방님의 몫입니다. 이전처럼 분노와 복수하는 마음으로 업을 지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새 삶을 살아갈지를 말이죠. 나도 어머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서방님 기다릴 거예요. 내 남편에게 음주운전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죽게 만든 걸 생각하면 나도 서방님 찢어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형도
모두 당신을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재판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 집에 꼭 와요. 서방님 좋아하던 오징어국 끓여줄게요. 접견 시간이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이고 교도관을 이끌려가면서 서방님은 나지막하게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변호사가 설명하기로 시동생은 집행유예도 어렵고 아마 실형 몇 년은 살 것 같다고 하네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발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나와 어머님이 물려준 땅에서 앞으로 사람답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도 아직은 시동생에 대한 원망은 크지만 그를 용서해야겠죠.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가족이고 동생이니까요. 제 살아온 이야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에게 재미있고 감동도 남는 그런 사연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삼 느낀 게 많아서 이번에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저와 아내는 젊은 시기에 공장에서 만났고 서로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꽤 있다 보니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금방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느낌은 처음부터 연애하는 내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꼭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일찍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주변에서 봐도 다들 예쁘다고 할 만큼 수려한 외모였고 저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결혼 이야기 나올 때에도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만나는 내내 짜증 한 번 낸 적 없고 늘 수더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였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의욕만 있지 딱히 능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저를 믿고 자금도 준비해온 아내를 보며 면목이 없었죠. 일단 저는 양가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였고 중간에 저를 맡아주신 친척 어르신만 계셨기에 도무지 결혼 자금에 대한 말을 꺼낼 수도 없었는데요. 공장에서 들어가서 본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고작해야 2천만 원이 좀 되는 돈이 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전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한 남자가 집을 사고 꾸려나가기엔 부족한 돈이었어요. 아내는 본인의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고 이러다 아내를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반응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요. 저기 수진아, 나는 지금 수중에 2천만 원이 전부야. 이걸로 식도 올리고 집도 사고 하면서 결혼을 무작정 진행하기가 어려워. 정말 미안해. 이 말을 꺼내놓고도 아내를 잡고 싶어서 불안했는데 되돌아온 아내의 말은 전혀 상상 밖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것 같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당신만 나랑 결혼하겠다면 내가 모아둔 돈을 함께 보태볼 생각이야. 정말? 괜찮겠어? 얼떨떨하게 아내만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모아둔 돈이 있는데 1억이 조금 넘어. 이걸로 우리 시작해봐요. 이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앞에 별이 와장창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시하는 게 아내라니.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면서도 미안함 때문에 아내를 눈앞에서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망하고 걱정스러우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당신에게 갚아볼게. 나 꼭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눈을 완전히 지그시 감고 애걸복걸하듯 말하는 저에게 아내는 말하더군요. 그런 말을 해주길 바랬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갚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둘이서 열심히 같이 잘 살아봐요.
마치 프로포즈를 제가 해야 하는데 아내에게 받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저희의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서로 모은 돈을 가지고 집들을 알아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렇게 식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다니던 공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게 되었고 저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으니 좀 더 수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변변치 않아 따로 일을 배우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식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일들을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그러다 소개를 받고 조금씩 일을 늘려가던 중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아주 소박한 바람이 이뤄진 것이었지만 어째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제 취직을 무척 기뻐해 주었고 본인보다 훨씬 적은 월급으로 제가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라다니고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에도 아무런 말 없이 견뎌주었어요. 고마워, 여보. 항상 부족한 남편인데 늘 말없이 지지해줬어. 당신이 기다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내에겐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을 하는 사이 더 탄력이 붙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직급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저를 스카우트해주는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 눈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여가 조금씩 늘어가고 아내와 저 모두 약간의 여유를 누리려던 중 매우 축복 같은 소식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살짝 부담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경사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힘들게 시작한 일에 이제 조금만 더 돈을 모아볼까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여보, 괜찮을까? 나 임신했으니 직장 그만둬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생활비는? 뭐가 걱정이야. 설마 우리 세 식구 밥벌이도 내가 못 해올까 봐?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만 잘해. 고마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아내가 오래도록 다녔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이에요. 허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본격적으로 외벌이가 되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때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것이 쌍둥이를 품은 몸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든데 저는 저대로 돈을 벌어야 하니 출장이며 야근이며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시시때때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했고 먹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사가곤 했지만 그럴 때에도 아내는 늘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애썼죠. 참 제 아내이지만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게 되었고 저는 정말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남녀 쌍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자 책임감은 더 강해지더군요. 여보, 내가 우리 지은이 지민이 먹여 살리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조금만 두고 봐줘. 알겠어요. 당신 믿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만 하지 마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직장에서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바득바득 일을 갈며 공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기들 크는 걸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외벌이 300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그건 사치였어요. 아직 집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아기들 분유값이나 이것저것 되는 것이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저의 이런 상태를 알았던지 출산 후 다소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침을 차려주고 수시로 아기들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오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지쳤지만 이렇게 내가 이룬 가정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뿌듯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팽팽했던 고무줄이 늘어지듯 어디선가 한계점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날이 쉬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 점점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빈혈이 심해져 잠깐 주저앉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건강이 무척 나쁘다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죠. 쉬어야 한다고요?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한창 크고 있어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이대로 몸을 방치하시면 나중에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몸 관리를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통보는 참으로 비수 같았어요. 아기들이 한창 어리고 아내가 같이 일할 상황도 안 되는데 외벌이인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쉬고 있을 수 없는데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한탄을 하며 소주잔을 매일 기울여대고 있는데 옆에서 절 보던 동료가 솔깃한 얘기를 하더군요. 정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애들 더 크면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말이야. 월급쟁이들은 평생 남의 돈 벌어다 주지만 자기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자유가 생기더라고. 시간도 생기니 애들 크는 것도 볼 수 있고 말이야. 물론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거야. 사업이요? 얼핏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 저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배운 것 없이 대강 공장에서 기계적인 일만 하던 제가 아내를 만나고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서 그 회사까지 다니게 된 것은 가히 대단한 성장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왕 상황도 이렇게 되었겠다.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 상담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한창 바쁘게 일해야 될 때인 거 아는데 아무래도 월급쟁이로 사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쌍둥이들 생각하면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할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사업?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된 벌이가 빠질 텐데 괜찮을까? 나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신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러다 잠시 후 아내는 아이들을 품에 안더니 조용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잘해봐.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아내는 그저 완전히 저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벅차오르더군요. 그러면서도 아내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대리운전을 뛰던 때보다 훨씬 더 갈급하게 사업을 트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한창 해외여행이 붐이고 옆 동네를 가든 누구나 계획을 하던 때라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 틈새 시장에 합류해서 저도 어렵게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전 직장 동료의 동생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거래처들도 연결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얼른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힘드시죠, 형님? 그러긴 그러네. 그래도 보람은 더 있어. 우리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가고 있고 이제야 기반이 좀 닦이는 기분이야. 이대로면 금방 자리 잡힐 수 있겠어.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형님. 직장 동료의 동생이 절 도와준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써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수입이라는 것을 보게 되던 차에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성공할 기미가 보이면 이때다 싶어 노를 젓고 싶은 심정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출을 왕창 받아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사실 그 정도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다 무리해서 빚을 늘려 더 확장시키던 와중에 갑자기 어디서 비구름이 슬슬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쩌렁쩌렁하게 치듯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하필이면 제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꼭 그런 흐름과 제가 마주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도 다들 절망적이었겠지만 전 하필 해외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코로나의 타격이 더 컸어요. 그렇게 순풍에 돛을 단 듯 쉽게 이어지던 흐름은 끊겨버렸고 거기에 흙을 쏟아붓는 격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저마다 살겠다고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하고 저는 그냥 눈뜨고 코 베이는 마냥 막대한 손실이 나는 것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질끈 눈을 감기도 하고 이 현실에서 나가고 싶어 홧김에 노트북을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난 죽어야 해. 난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매일을 술로 이런 소리를 늘여놓으며 연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적지 않은 빚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 돈들을 아내나 아기들에게 마음껏 써보기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중 1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비참함과 죄책감에 억눌려 견딜 수가 없었고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심한 우울감에 눌려서 한동안 좌절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술만 마시면서 작은 방에서 몸을 구부린 채로 종일 울기만 했어요. 당시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으나 초반에 기간을 다니면서 자주 아프기도 했기 때문에 손이 꽤 많이 갔어요. 모든 상황이 다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 홀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한강에서 떠돌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해 아내는 몇 번이나 장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엄마, 나 이번 달 1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요? 100만 원? 이 서방이 많이 힘드니? 네. 아휴, 모자른 놈.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알았다. 바로 입금해주마.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는 면목이 없어서 처갓댁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지냈어요. 이런 저를 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타박하지 않았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놀라워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들이닥치셨어요. 사실 저를 결혼 초기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 술을 먹는 겐가? 장난하나? 아니 애가 이리 어린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 대출을 받은 거야? 이런 일 생길 거라는 예상 못했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대체 나한테 그럼 언제까지 빌부터 살 생각인가? 어? 지금 생활비도 못 갖다 줘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장모님의 말에 전 그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 가정 책임 못 지는 놈이라느니 너 같은 놈한테 왜 시집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느니 하는 막말들을 그저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그때 장모님에게 외려 버럭 소리를 질러 막아준 게 바로 아내였어요. 엄마, 그만 못해요?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런 식이면 이제 오지 마요. 나도 엄마 얼굴 안 봐요. 제 서방 위한답시고 아유 미련해라 미련해. 아내는 얼굴을 보지 않겠단 말까지 하며 장모님을 막아주었고 제게와 마음 다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번은 원망할 법도 한데 매일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고 술을 마셔도 속은 상하면 안 된다며 매번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애썼죠. 여보,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거 꼭 데워 먹어요. 알았죠?
여보, 콩나물국이니까 이걸로 든든하게 해장해요.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해요. 그런 아내가 있으니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아내가 나한테 있으니 정신을 차리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오가더군요. 그렇게 두어 달 가까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 아내 품에 안겨 울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내 앞으로 온 빚인데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이룬 가정인데 어쩔 수 없지 않겠나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인 아내를 생각하면 이대로 음험한 바닷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일용직 시장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와중에도 저처럼 실직자들이나 개인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벽부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마치 여기는 코로나가 없는 것 마냥 다들 삶이 절실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거리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일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넘쳐나니 경쟁률도 상당했고 다들 날카로웠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몇 가지 잡아내서 꾸준히 다녔고 그만두었던 대리운전도 다시 연결해서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여보, 힘들 텐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애써줘서 늘 고마워요. 그래도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요. 몸이 나만하질 않았으나 열심히 이렇게 뒤에서 지지해주는 아내도 있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빚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보탤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앞에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왜 한 가지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것이 고개를 드는 건지,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제일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상상도 못 해봤던 최악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저의 모든 희망이자 빛인 아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씩 이상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 아내는 한 번도 저를 이런 부분으로 신경 쓰게 한 적이 없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던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묘하게 행방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제가 일용직 일을 중간에 그만해야 했고 갑자기 뭔가 메꿀 수도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린이집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내던 때라서 당연히 그날도 애기들은 어린이집을 갔고 아내는 집에 당연히 있을 터인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없는 것입니다. 여보, 어디 갔어?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와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 몸이 안 좋아 다시 오전 중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그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러 갔겠거니 했는데 좀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돌아왔더군요. 당신 어디 갔었어? 언제 왔어? 저기 나 진주네 잠깐 다녀왔어요. 당신도 알잖아, 조리원 때 친구. 별 생각 없이 돌아서려던 차, 저 진주라는 친구가 둘째를 임신해서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간다던 게 생각났어요. 아주 간절히 원하다가 생겼다고 들었고 지나가다 얼핏 들었지만 기억은 나더라고요. 진주씨 친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친정? 잠깐, 저기 짐 가지러 왔나 봐. 짐? 이사 간다고 한 지 꽤 됐잖아. 무슨 짐이 아직도 있어? 평범한 대화였는데 아내는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답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의문점만 남기는 상황으로 말이 돌더군요. 이해가 좀 안 갔지만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잤어요. 그런데 이후로 점점 확진자 숫자도 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용직도 불안해지고 대리운전 비율을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라 저는 오전에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었어요. 허나 그때마다 집에 아내가 없는 것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더니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안 보이더군요.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내 반응은 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뭐? 당신 왜 벌써 왔어? 일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애들은? 애들 엄마네 잠깐 맡겼어. 당신도 장모님 댁이야? 내가 애들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크게 당황하면서 막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내가 이따 데리고 들어갈게. 나 잠깐 나와 있어. 어딘데? 아내는 도통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자꾸 떠듬떠듬 헤매더군요. 얼마 안 되어 아내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이날의 반응이 좀 황당하던 차에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뚫어져라 보았어요. 평소 맨 얼굴에 옷도 헐렁한 옷들만 입고 있던 아내가 화장을 제대로 하고 완연한 외출복 차림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런 상태로 장모님 댁에 갈 리는 없는데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애들은 분명히 처가댁에 있다 온 게 맞긴 했지만 아내는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수년간 살아오면서 늘상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던 아내가 저렇게 공들여 꾸민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요 얼마간의 일도 좀 시원스럽지 않았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묻게 되었어요. 오늘 당신 어디 다른 곳 갔었어? 애들 맡겨두고? 저기 사실은 혼자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좀 머리가 복잡해서. 바람을 쐬고 왔다고? 아내는 본인이 봐도 너무 다른 차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결국 말을 하는데 그조차도 썩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아내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늘상 어디를 가도 저나 장모님을 꼭 함께 다니려고 했고 결혼 후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너무 낯선 아내의 모습을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혹시 몰라서 현장에 갔다가 서둘러 빨리 들어와 보니 역시나 아내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랫집 남자가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걸 감사해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순간 심장이 덜컹했어요. 아내와 아랫집 식구들이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런 말까지 오가는 거지? 언제 저런 사이가 된 건지 싶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안 좋은 그림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한심하게도 그 다음날 아내의 뒤를 밟게 되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한심한 모습만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지치고 힘들던 중 아내에 관해서 개운치 않은 의심까지 하게 되니 진짜 살고 싶지 않더군요. 어찌되었건 그날 일을 나간 척하고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설마 아내가 아랫집으로 가나 싶어 노심초사했는데 그건 다행히 아니었어요. 다만 밖에서 몰래 살펴보니 주변을 둘러보며 나오는 아내 모습 자체가 뭔가 떳떳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이대로 따라가서 정말 내가 뭔가를 보는 게 맞은 걸까? 만약 본다면 나는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하니 이쯤 그만둘까 싶더군요.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져 버렸고 뭐에 홀린 듯 저는 따라가고 있었어요. 화장을 완전히 제대로 하고 차려입은 아내는 그대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대체 어딜 가길래 저러고 가는지 숨이 갑갑해졌습니다. 조금씩 뛰어서 쫓아가던 중 이 이상 자전거 속도가 붙으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포기하려는데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내가 따라온 걸 눈치챈 줄 알고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던지. 가뜩이나 마스크를 써서 속이 답답한데 억지로 숨을 들이삼키고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멈춘 것은 어느 식당 앞이었어요.
저도 오가면서 봤던 식당인데 그리로 들어가더니 하얀 포장 봉지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주인분이 따라 나와서 아내에게 뭔가를 말하고 아내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다소 벙벙하게 느껴져서 차마 따라가지는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좀 지나서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가게에 들어가서 하얀 봉지를 들고 나오더니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군요. 1시간이 안 되는 틈 사이 건너편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는 이 가게에서 오전 시간 내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퍼즐이 끼워지자마자 바닥에 저는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전거를 세우는 아내를 보고 소리를 쳤어요. 여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아내는 저를 보고 너무 놀라서 잠깐 굳더니 이내 빠르게 뛰어오더군요.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소리 죽여 울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어가 되지 않아 크게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며 웅성거리고 아내도 너무나 당황했는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군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그게 여보, 말하면 당신 속상할까봐. 봐봐, 지금도 이러잖아. 도대체 아내는 왜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화장을 하면 다른 남자들이 훔쳐볼까 불안할 정도로 예쁜 얼굴에 마음도 착한 이런 여자가 나 때문에 애 둘을 낳고 홀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비밀로 하고 있었다니요. 아내를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그지없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또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끌어안고 한참을 달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당신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틀렸네요. 근데 오랜만에 일하니까 재미도 있고 좋아. 또 최근에 화장을 하고 제대로 차려입은 건 아무래도 너무 허술하게 하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는 눈치가 보여서 나름 신경을 쓴 거예요. 애 낳고 나도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 오랜만에 직업이 생긴 거라 제대로 일하고 싶더라고요. 남들은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 화장을 하고 신경을 쓰냐고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더 서글퍼져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여보, 우리 같이 책임져요. 당신만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돈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저 응원만 해줘요. 알겠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어요. 그날 저녁은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횟감들을 샀고 한잔하면서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고왔던 당신이 나 만나서 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 같아. 미안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똑같은 말을 하며 연신 우는 저에게 아내 역시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저는 다시 죄인이 되고야 말았어요. 이서방, 일로 와보게. 자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우리 애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장모님 오셨어요? 장모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삿대질부터 하시며 절 엄하게 꾸지람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귀한 딸 자네한테 보낼 땐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줄 알았네. 자네가 그러겠다고 해서 믿었고 말이야. 근데 뭐 배달 아르바이트? 자네 내 딸이 그거 하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응?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말을 해봐, 이 사람아. 엄마, 그만 못해요?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우리 애들 키워야 하니까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뿐이에요.
네가 부모 속을 이러니 모른다는 거야. 가게 들락거리면서 배달일 하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딨니? 그거 안 맞고 냅두는 이 서방은 뭐고? 난 둘 사이 이대로 못 본다. 너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와. 엄마! 아내가 급기야 소리를 질렀지만 장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얼른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서방 멱살부터 잡을 줄 알라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나오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한 얼굴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괜히. 아니야. 장모님 말씀 다 맞아. 당신 배달 일하는 거 내가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장모님 일단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거기서 애들이랑 좀 쉬고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눈물을 꾸역꾸역 참으며 아내를 보냈었어요. 장모님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집에 발도 들이지 말란 말과 함께 집 밖을 나서셨고요. 장모님과 아내가 떠나고 사람 기척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곳이 되자 그제야 전 엉엉 울음을 토했습니다. 그토록 제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아내가 절 믿어주니 그 말들에 힘을 내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젠 뭐에 기대어 살아야 할지 알 수도 없었고 이렇게 되어버린 제 처지도 참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도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접니다.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괜찮으냐? 아버지의 말에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말에 저는 그만 목을 놓아 또 울고 말았어요. 아버진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니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집으로 오셔서 대충 상황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사돈이 그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정민아,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네? 아니에요. 아버지 안 보태주셔도 돼요. 저 그러려고 아버지 오게 한 거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사정 뻔히 아는데 저까지 보태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버진 이미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신 건지 통장과 도장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미 제 앞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민아, 넌 누가 뭐래도 우리 집 기둥이다. 알지? 기죽지 말고 이 돈으로 급한 불 끄고 뭐라도 해보렴. 아버지가 항상 뒤에 있다. 아버진 마치 아내처럼 저를 조용히 다독여 주시며 잘 할 수 있다고 통장 하나를 건네시더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통장의 액수는 생각보다 꽤 되었고 저는 그 통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쇼핑몰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상황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빠르게 구상해 나갔죠. 이미 몇 번 해보았던 터라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성공해야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허나 그 사이에도 장모님은 여러 번 전화가 오셨어요. 한 번은 불쑥 말도 없이 들어오셔선 자네, 나 좀 보게. 자네 요즘 뭐하고 지내는 건가? 묻는 겁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무슨 말이 날아올 것 같아 대충 둘러댔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낸다 이 말이지. 자네 내 딸 얼굴 영영 안 보고 싶은 모양이네. 그렇지? 으이그, 모자란 놈. 내가 왜 자네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낸 건지.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의 말들은 그대로 빗으로 꽂혀 들어왔지만 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장모님께 살갑게 대했어요.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제 사업도 다시 잘 될 거라고요. 어쨌든 절 힘들게 하신 분이었지만 아내 걱정되어 이런 모진 말도 하시는 거니 그저 한기로 흘리며 어떻게든 꿋꿋이 제 사업만 잘 이어가려 애썼어요.
그러던 중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제가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수익 창출이 잘 안 되었던 사업이 점점 빛을 보면서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그때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해. 여보, 지금 나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왜 저에게 이리 모진 걸까요? 아니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걸까요?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내를 데리러 친정에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죠. 미안해요, 여보. 숨기려 한 건 아닌데 당신이 열심히 하는 일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당신은 이대로 묵묵히 해나가면 돼요. 내 걱정은 말고요. 아내는 너무나 헬쓱한 몰골로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옆에서 엉엉 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고요. 그런 아내를 보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초기 암이라 할지라도 암은 암인데 아내가 나 때문에 병까지 얻었단 생각에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지라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많이 아픈지 신음소리도 자주 흘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집에 데려와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그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려 했어요. 아내는 일에 집중하라며 만류하곤 했지만 일이 뭐가 중하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내를 보러 오시고 장모님도 절 거들어 아내를 보살펴 주셨어요. 또 아이들도 맡아주셨고요. 장모님은 제가 아내를 돌보는 정성을 보곤 어느 날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내가 자네한테 그간 너무 야박하게만 군 것 같네. 미안하네. 나도 딸 자식이 먼저라 자네에게 해선 안 될 말도 참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네. 늦었지만 날 용서해주면 고맙겠네. 정말 미안하네. 장모님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전 이해하고 있다며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다행히 아내는 서서히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제 밥도 잘 먹고 있고 항암 치료도 끝나 건강을 회복하고 있죠. 언제쯤 아내에게 저 역시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 힘든 터널을 지나 아내에게 멋진 남편이자 쌍둥이들의 멋진 아빠로 자리 잡고 싶은 마음뿐이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도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어떻게든 살 궁리라 하게 됩니다. 모두들 크고 작은 타격을 겪으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 이 터널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며 응원할 뿐입니다.